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파티마병원 내분비내과 서연애고요. 당뇨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당뇨병이 도대체 뭔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증상과 합병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치료의 최신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을 도대체 어떤 병인지 살펴보시면은요. 당뇨병을 알려면 인슐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중에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것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라는 것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포도당은 이제 우리 몸의 위장 세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에 이 포도당이 공급이 돼야 세포가 원활하게 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이 작용을 잘 하지 못하는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런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안에서만 이제 쌓이는 고혈당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저항성이 생겨서 혈액 속에 포도당은 많이 존재하지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세포에서는 이 포도당이 원활하게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게 될 거고요. 혈액 속에 많이 머무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이제 배설되기 때문에 당뇨라는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 당뇨병 상태가 되면 처리 능력이 없게 되고 이 혈관 안에 고혈당, 포도당이 많은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우리 신체에서 사실 혈관이 이제 분포되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체 여러 가지 장기에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은 4가지가 있고요. 우선 이제 공복혈당 한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보통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75g 수액 포도당 수액을 먹고 2시간이 지난 이후에 혈당을 측정을 하는데 그 혈당이 200 이상이 됐을 때 그리고 언제든지 무작위로 혈당을 측정한 것이 200 이상이 되면서 심한 고혈당의 증상으로 여겨지는 다음, 다뇨,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 또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 당화 혈색소라고 해서 2, 3개월간 평균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어떤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복혈당이라든지 어떤 순간의 혈당은 이 컨디션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같은 이런 검사를 참고를 해가지고 당뇨병을 진단 이제 받으셔야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어떤지 또 검사는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지 살펴보시면 당뇨병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내가 당뇨병이 왜 생겼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이거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체질적으로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도 당뇨병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노화 자체도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이라는 이제 장기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췌장의 어떤 기능도 함께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 나이가 드는 것 자체도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운동 부족이라든지 무절제한 음식 섭취, 그래서 과식, 비만 이러한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이나 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변경시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운동 부족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일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뇨병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당뇨병 검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보면은 예전에는 40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이 젊은 나이에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아시아,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연령층의 당뇨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세 이상부터는 당뇨병 검사를 해보자라고 학회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비만인 경우,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거나 복부 비만으로 이 남성이 허리둘레가 90cm, 여성이 85cm 이상이 된다면 당뇨병 검사에 적응증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당뇨병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라면 이제 거대한 출산 경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임신성 당뇨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 지속이 되고 10명 중에 5명은 5년 이내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력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당뇨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또 당뇨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당뇨병이 발생하는 이제 비율이 2.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당뇨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당뇨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함께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당뇨병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나이로는 35세 이상이 되겠고, 그 이외에 비만이 있다든지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거대아를 출산했다든지 임신성 당뇨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 당뇨병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병의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당뇨병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 내에 포도당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서 세포로 이것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당뇨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이라는 것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물을 머금고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지게 될 때는 이제 물도 같이 빠지면서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자들은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체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무증상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다뇨, 체중 감소 이러한 증상은 상당히 심한 고혈당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당뇨병은 앞서 이제 조현중 과장님 강의에서 고혈압과 비슷하게 특별히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뇨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증상이 없고, 그래서 느끼는 불편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만성 고혈당에 노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없더라도 이 해당되는 이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당뇨에 대한 검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것이 당뇨는 이제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것이 맞고요. 크게 합병증은 급성 합병증,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 합병증은 이제 심한 고혈당 상태, 심한 저혈당 상태가 되겠고, 심한 고혈당 상태는 아주 높은 혈당이 꽤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됐을 때 케톤산증이라든지 고삼투압증 같은 이제 합병증이 올 수가 있고, 심한 저혈당은 보통 저혈당은 70 이하라고 하는데 심한 저혈당은 55로 보통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혈당 상태일 때는 빨리 주스라든지 사탕이라는 이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수미 씨 그 배우분이 사망을 하면서 이 고혈당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심한 고혈당의 급성 합병증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는 이제 크게 혈관에 합병증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몸에 혈관이 분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합병증으로 크게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그러니까 큰 혈관과 작은 혈관 합병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주로 이제 굵은 큰 혈관으로 뇌혈관, 그리고 심장혈관, 다리혈관에 합병증이 올 수가 있겠고,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이제 눈과 콩팥, 신경의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합병증을 하나씩 보시면은 눈에 이제 아주 작은 혈관들에 영향을 줘서 이 당뇨병성 암병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최소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적인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하고요. 콩팥에도 아주 작은 미세혈관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증에 영향을 주게 되면 알부민뇨, 요로 감염도 올 수가 있고, 종국에는 심부전증 같은 것이 와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증이 되겠고요. 우리 몸의 신경도 사실 거의 온 몸에 분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발신경병증, 자율신경병증, 단일신경병증 이러한 여러 가지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이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큰 혈관이 주로 심장과 그리고 머리와 하지, 다리 이렇게 혈관이 있겠는데, 심장에 합병증을 주게 된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이 올 수가 있고, 이 뇌혈관에 영향을 줘서 뇌경색, 경동맥 질환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가장 사망하는 큰 원인이 이러한 이제 심혈관 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 당뇨를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크게 이제 생활 관리와 약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관리라는 것은 또 식사와 운동이 되겠고요. 약제는 또 여러 가지 경구약 그리고 주사제가 되겠고, 그래서 생활 관리는 환자분들이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약제 부분은 이제 의료진이 환자에 맞는 약제를 선택을 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은 적당한 양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새끼 식사를 잘 고루 영양소를 섭취되도록 드시고 간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식사를 잘 드시고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심플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다라고 되어 있고, 설탕이나 꿀같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단순 당의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식이섬유는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겠고,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도 조금은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복잡하면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새끼 식사를 잘 드시고 나머지 간식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과 체중 관리 부분에서는 이 체중 관리만을 통해서도 당뇨병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합병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정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서, 이 운동과 식사 조절은 환자분들이 충분히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의 약제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이 췌장과 그리고 간의 이 포도당 합성의 증가, 그리고 근육에서 이 포도당이 섭취되는 정도, 이 세 가지 장기의 이상으로 당뇨병이 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전에 대항하는 약들이 개발이 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이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해가지고 8개를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또 더 최근에는 12가지 장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췌장뿐만 아니라 위장이라든지 지방세포, 신장, 그리고 이제 뇌신경 물질까지도 관여를 한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의 이 인자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약제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구용 약제로 설폰요소제라는 것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제고요. 비구아나이드 계열의 약제는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억제시켜주는 약입니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계열의 약은 위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위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주는 약이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장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높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TGD 계열의 약제는 인슐린의 반응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의 약제는 설폰유리아 약제랑 비슷하게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켜주는데 이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용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약이라서 이 약도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고요. DPP-4 억제제라는 것은 위장에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고 SGLT2 억제제라는 약은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 때문에 체중 감소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심부전 환자나 이제 콩팥 질환 환자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성이라든지 효과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환자분에게 맞는 약을 또 이제 고르셔야 되겠고요. 주사제 같은 경우에 인슐린의 경우에도 한 가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속효성 인슐린, 중간형 인슐린, 쥐속성 인슐린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속효성과 지속형을 보시면은 이 속효성은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시작을 합니다. 한 15분, 30분 이내에 작용이 시작이 되고 작용되는 기간도 3시간에서 6시간 비교적 짧고요. 근데 지속성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작용 시작이 한두 시간이 지나야 시작이 되고 작용이 지속되는 기간도 이제 24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속효성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작용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이제 식후 혈당이 높은 분에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지속형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공복 혈당 이게 출발을 하는 혈당 자체를 떨어뜨려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집에서 자가 혈당을 잘 측정해 오시면 이 식전 혈당이 높은지 식후 혈당이 높은지 이제 의료진이 파악을 해서 어떤 약제가 이 환자분에게 더 도움이 될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이라면 자가 혈당을 잘 측정해 오시는 것이 본인의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의료진에게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할까? 목표가 어느 정도인가? 일반적으로는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 되는 게 좋고 공복 혈당은 70에서 130 정도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은 90에서 180 정도가 목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나이라든지 합병증 상태 어떤 기저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이 목표는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령 환자분이고 저혈당이 잘 생길 수 있는 이제 컨디션이라면은 이 혈당 조절의 목표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치료는 이제 단 하나가 아니라 환자 개별화가 되어서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의료진하고 다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치료의 최신 경향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단계적 상승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단계적 상승 치료인데요. 이 당뇨병 진단이 되고 혈당이 높으면 운동과 식사 조절해 봅시다. 그래서 혈당이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제 약을 한 가지 써보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면 2가지 쓰고 3가지 쓰고 그다음에 주사제를 사용하는 이러한 단계적인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당뇨병 약제가 저혈당에도 안전한 그런 약제가 많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병용을 많이 하더라도 저혈당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약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약제를 병용을 해가지고 목표에 도달할 만큼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쉽더라라는 연구가 많아서 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 병용을 하는 치료가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뇨병은 사실 좀 귀찮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식사를 조절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이 없는 분이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사시는 분과 당뇨병이 있어서 생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의 이렇게 수명을 이게 비교를 해봤더니 당뇨병이 있는 분이 관리를 잘 했더니 훨씬 더 오래 살았다 이런 연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같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식사나 운동 같은 거를 잘 노력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